네, 안녕하세요. 이원재 끝내주는 경제 진행자 이원재입니다. 네, 깊이 있는 이야기만 하는 고품격 경제방송 이원재 끝내주는 경제 오늘 시작하겠습니다. 네, 우선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되는 경제 뉴스 말씀드리는 런치타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런치타임은요, 커피값 이야기입니다. 점심 식사하시고 커피 한 잔씩 하셨어요? 제가 커피 쿠폰도 드린다고 말씀드렸는데 한번 들어보시고요. 마음에 와닿는 얘기가 있으면 실시간 댓글도 달아주세요. 캐나다에 가성비 커피로, 국민 커피로 이렇게 굉장히 인기가 있는 팀 홀튼이라는 브랜드가 있습니다. 이번에 한국에 들어오기로 했어요. 그래서 150개 매장까지 늘린다 그러면서 야심차게 이 발표를 했는데요. 근데 문제가 커피 값입니다. 캐나다에서는 이게 굉장히 싼 커피거든요. 그래서 드립 커피는 2,000원 정도 하고요. 아메리카노는 한 2,500원 정도 하는 그런 커피집이에요. 그래서 인기가 있는 건데 한국에서는 약 2배 정도 가격이 높게 책정될 거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아메리카노가 한 4,000원 정도 한다고 그래요. 아니 도대체 왜 이런가? 사실 이게 개별 커피 사업자의 가격 책정이라고 그냥 넘어갈 수도 있지만 사실은 그렇게만 넘길 수가 없는 게요. 스타벅스 지수라는 거 있죠. 왜 전 세계 스타벅스가 다 있으니까 그 스타벅스 커피의 가격만 비교해도 물가 수준을 알 수 있다. 이런 지수가 있는데 우리나라가 세계 5위거든요. 그래서 우리 위에 엄청 가격 비싼 나라들만 있어요. 복지국가들, 뭐 덴마크, 노르웨이, 스위스 이런 나라들이 물가 비싸기로 아주 유명한 나라들인데 이 나라들만 우리 위에 있고 미국, 일본, 영국 이런 나라들 우리 한참 뒤에 있습니다. 우리가 물가가 비싼 거예요. 왜 비쌀까? 고민을 많이 해봐야 되잖아요. 어떤 분들은 우리나라가 임금이 너무 많이 올라서 그렇다 그래요. 최저임금 너무 급격하게 올라서 뭐 그렇지 않냐 그러는데 근데 캐나다 팀 홀튼이 있는 온타리오주 최저임금이 16,000원 정도 하거든요. 시간당 16,000원. 우리나라 아직 10,000원 안 되잖아요. 우리나라보다 훨씬 임금 비싼 나라예요, 캐나다가. 근데 어떻게 된 거지? 여러 가지 생각해 볼 수 있겠는데 이 깊은 이야기는 언젠가 시간 내 가지고 더 자세히 얘기해 보기로 하고요. 일단은 남재작 소장님이 끝내주는 경제에 나와서 하신 그 영상을 재생 목록에서 한번 찾아서 보세요. 우리나라 밥상 물가가 왜 세계에서 가장 비싼가에 대해서 그 농산물 가격 때문이 아니다. 원재료 때문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내용이 있거든요. 그 과정이 있는데 한번 보시고 계속 같이 고민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왜 우리나라만 이렇게 물가가 비싸지고 있는 걸까? 네, 두 번째 소식 말씀드릴게요. 두 번째 소식은 일종의 정정보도입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제가 여기 런치타임에서 통계청의 그 장래 인구 추계 결과를 말씀드렸어요. 그러면서 50년 뒤에 우리나라 인구가 현재 5천만 명에서 3,600만 명까지 떨어진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제가 통계청 자료를 조금 더 자세히 보다 보니까 이 통계청이 장래 인구 추계 계속 틀렸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도 맞을 거라고 생각할 수가 없어요. 자, 게다가 그 자료를 다시 잘 보니까 3,600만 명은 중간 정도의 상황일 때 3,600만 명이라는 거예요. 중위 가정이라고 하는데요. 저위 가정이란 게 있어요. 조금 인구가 낮아지는 상황이 됐을 땐 어디까지 갈 수 있나? 통계청에서 3천만 명 얘기했더라고요. 근데 통계청의 과거 자료를 살펴보면은 항상 통계청의 이 낮은 가정, 저위 가정보다도 더 낮은 상황으로 계속 우리 인구가 변화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적용을 해보면 3천만 명 아래로까지 떨어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3천만 명. 굉장한 변화입니다. 그리고 출생아 숫자가 있잖아요. 매년 태어나는 그 아이들의 숫자. 이 출생아 숫자는 8만 명대까지 떨어진다고 통계청 자료가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 떨어질 수도 있겠죠. 여러분, 1970년대에 출생아 숫자가 100만 명까지 갔었습니다. 근데 그 딱 100년 뒤 2070년대에는 8만 명까지 떨어진다는 겁니다. 엄청난 변화죠. 이게 뭐 아이들 많이 낳아가지고 좀 뭐 해결을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아직도 있는데요. 그렇게는 해결이 안 됩니다. 인구 문제는. 지금 아이를 많이 낳으려면 일단 부모가 많아야 돼요. 부모가 많아지려면 그 30년 전에 이미 그 부모들이 태어났어야 되는 거예요. 인구 문제는 일단 한 30년 동안은 적응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부터 우리가 노인이 많아지고 인구가 줄어드는 상황에 어떻게 적응해야 될지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지난주에 조금 더 자세한 말씀 드렸었으니까 지난주 금요일 런치타임도 한번 찾아서 보시면 그리고 같이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런치타임 세 번째 뉴스 말씀드릴게요. 이코노미스트에서 이번에 최신호에서 발표를 한 내용인데요. 이코노미스트에서 미국의 언론들 기사를 60만 건을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언론사들이 쓰고 있는 단어가 그게 민주당 정치인들이 쓰는 단어에 가까운지 공화당 정치인들이 쓰는 단어에 가까운지를 분석한 거예요. 그랬더니 2017년 이후에 놀랍게도 트럼프가 집권한 직후잖아요. 근데 놀랍게도 미국의 언론들, 유수 언론들입니다. CNN, 뉴욕타임즈, 워싱턴 포스트 이런 곳들인데 이것들이 점점 더 민주당 정치인들이 쓰는 어휘에 가깝게 어휘를 사용하고 있다. 그 전보다 더. 그 전에는 뭐 오바마가 집권하고 있었을 때인데 그때보다도 더 그렇다는 거죠. 그렇게 바뀌고 있다는 걸 지적하면서 뭐 물론 미국 공화당이 점점 더 오른쪽으로 가면서 다른 어휘를 쓰게 된 것일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미국은 언론마저도 점점 더 정치적인 어떤 분파에 한 분파가 쓰는 어휘를 더 많이 쓰면서 양극화되고 있다. 정치가 양극화되고 있다. 이 이야기를 이코노미스트에서 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어떻죠? 더 심하죠. 이번에 KBS에서 벌어진 일도 그렇고요. 정부에서 나서서 특정한 성향의 기자들을 분류를 합니다. 그러면 그 언론사의 성향은 정부의 입맛에 따라서 정해지겠죠. 그럼 한쪽으로 쭉 가요. 그럼 그 쫓겨난 언론인들은 어떻게 되냐? 완전히 또 반대편으로 가는 거죠. 점점 더 양극화가 심해지는 거예요. 원래 언론은 사실을 명확하게 하고 우리 사회 공동의 지식을 만들어서 그 지식을 통해서 의견이 다르더라도 토론할 수 있게 공론장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언론이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전사들에게 정치인들에게 무기를 쥐어주는 그런 도구가 되어버린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그렇지 않도록 우리가 좀 깨어서 감시를 하고 언론이 좀 더 나은 공론장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가야 될 것 같아요. 이코노미스트에서 지적하고 싶었던 건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의 런치타임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